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주 독일 대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역임.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 자유인권 법치에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와 외교안보 정책 집중 분석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어받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펜실바니아주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는데요. 다행히 신병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먼저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그런 적적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네. 이번 사태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고 한국은 항상 미국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입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그런 SNS 메시지도 네. 내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미 대선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해 보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미국 내에서도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먼저 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주미 대사관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 대선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이후에 올해 3년 연속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이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러 간 군사 밀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보 리결에 위반되는 그런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이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사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한국과 나토 간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부터 한국과 나토 간에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 ITPP라는 그런 협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그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북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정보 공유를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과 나토 간의 가망 인정서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해준 것을 나토도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최초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나토 국가 간에 앞으로 방산이라든지 항공 분야 협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응 수단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 등 거론한 바가 있는데 차관님 보시기에 어떤 대응 수단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나토 정상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강력한 규탄을 했고요. 네. 또 러시아 북한 간의 그런 관계가 점점 심화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나토 정상 선언문에 러북 협력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최초입니다. 또 IP4라고 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간에도 따로 정상회담을 갖고 또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우려를 담은 개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뭐 통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러북 간의 그런 군사 협력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네.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그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의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에 네. 대한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정상 선언문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아주 강한 우려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러북 군사 협력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도 한중 간의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의 연장선인가요? 맞습니다. 작년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비전을 내셨고요. 네. 그에 따라서 핵협의 그룹 NCG라는 것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양국이 이제 협의해온 결과인데요. 이 한미 핵 억제 그 작전 그 공동 지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 전력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을 해서 양국이 이 통합된 전력을 함께 운용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서로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냐, 또 핵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또 그걸 또 문서로 만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죠. 그런 한반도 관련된 임무를 미국의 핵 전력에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하게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한국 내 지금 최근에 핵 무장론이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장론 이 같은 흐름 의도를 좀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게 된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연 유사시에 네. 미국의 핵 우산을 한국한테도 적용해 줄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의구심들은 왜냐하니 그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제공받는 나라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협의함으로 해서 일방적인 그런 그 핵 억제 제공에서 한미가 같이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 그런 그 우리 단독 핵 무장과 같은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일각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핵 무장론이요. 네.
뭐 현 단계에서는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뭐 물론 정부로서 앞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모든 그 상황 우리가 또 정책도 그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또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일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으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도 가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죠? 그 한미일 그 협력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그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이행해 나가면서 네. 그 협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을 더 공고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뭐 정상은 물론이거니와 뭐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무장관, 통상장관 각 레벨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뭐 안보 분야를 포함해서 경제안보, 뭐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삼국 간 협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국 협력 사무국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네. 지금 미국과 일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삼국 간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삼국 간에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단연간 삼국 간 훈련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삼국 모두 지금 안보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보리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미일 삼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한때 그 일본과의 뭐 군사 동맹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됐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이지만 한미일 삼국 간의 동맹 관계가 아니라 안보 협력 관계라는 걸 네. 명확히 네.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리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이죠.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이 알리지 않고 유엔사에 그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받으려 하다가 우리 측 거부로 무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환수한 뒤에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은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요. 네.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네. 우리 정부 입장이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첫 번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6.25 참전국입니다. 독일이 의료지원국인데요. 그렇죠. 1954년에 한 80여 명의 독일 의료진을 파견을 해서 부산에 적십자 병원을 세워서 그 후로부터 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치료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또 독일은 EU와 나토 내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유사 입장국이기도 하고 또 그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한국의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은 나토 내 군사 강국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이 유엔사 가입을 희망한다는 뜻은 독일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그런 평화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만났잖아요.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동맹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던가요? 네, 그 미국의 민주공화당의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네. 싱크탱크를 포함한 여러 학계 인사, 재계 인사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우리 정부 입장도 알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는데 네. 이번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 방안과 제가 면담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만난 것이고요. 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플라이츠 부소장은 뭐 미국의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도 총격당한 얘기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죠. 그 우리 정부로서도 향후 어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다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긴 하지만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당국자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대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 또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못 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12개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신규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네.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 K 원전의 그런 효과, 효율성 그리고 K 원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적극 당부를 했고,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곧 발표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그때 반도체 동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선언에 따라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초에 반도체 대화, 반도체 아카데미 같이 그 양국 간의 정부 학계 간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화성에 그 삼성과 ASMR의 R&D 센터가 착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제조 강국이거든요. 네. 이들 두 나라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정세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의원님, 지금 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펜실바니아주 버틀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신병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전당대회도 예정대로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2018년이죠. 그때 그렇습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하던 중 테러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바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게 피격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물론 공화당, 민주당 오랜 양당 정치의 그런 역사적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팬덤 정치, 진영 정치가 너무 이제 상당히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뭐 안타까움이 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청 같은 경우도 강력한 팬덤이고 또 강력한 팬덤 맞은편에는 반드시 또 강력한 또 저항 세력이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당히 좀 극우적인 그런 보수 지층이 아주 강력한 곳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첫 서막인데 네. 뭐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정치 상태도 상당히 좀 극단적인 상태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이광재 전 의원님,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피격을 두고 뭐 음모론 등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은 공화당 등록 당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저는 물론 미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81년도 3월 달에 그 트럼프 미국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한번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라는 그 멘트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피격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아마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네. 또 반면 아마 이것 때문에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걸로 나오는데 아마 후보 교체론이 또 한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후보 교체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한 걸음 다가왔고 우리는 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력을 한편 높여야 된다. 하나의 미국이지만 공화당 민주당은 두 개의 미국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번 사태의 의미를 더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대진 한려대 교수 연결돼 있죠.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괴한에 의해서 피격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시각으로 지금 일요일 아침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제 속보로 들어온 거 보면서 저도 아침에 이게 뭐 굉장히 큰일이 났나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명엔 지장이 없는 그 일로 밝혀지긴 했는데요. 지금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정치에서도 또 이제 극단주의들이 굉장히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 전까지 미국 특파원을 지내던 한 언론인이 그 최근에 미국은 내전 중이라고 하는 뭐 말까지 하면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제목 그대로 지금 미국이 거의 사실상 내전 중인 상황을 보여주는 좀 일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뭐 총격의 배후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치매 의혹 등으로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테러가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고 무사히 좀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뭐 크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엄청난 뭐 후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는 데는 좀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 굉장히 또 노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트럼프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격 사건 직후에 일어나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전장의 장수처럼 두 주먹을 이제 불끈 움켜 세우는 모습들을 이제 전 세계인들이 봤고 그 현장에서 또 현장 사냥 영상을 보니까 USA를 외치는 마치 종교 집회에 나온 이제 그 사람들처럼 지지자들의 연호가 나오는 것들이 네. 지금 계속 이제 동영상들이 반복이 또 되고 있죠.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기 건재함을 과시하는 굉장히 좋은 소재로 아마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이 될 거고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월요일 15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마 그 이전에 좀 약간 좀 극적인 장면으로 좀 트럼프 진영은 어쨌든 좀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서 7월 한 달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좀 승기를 이어나가는 미 대선 전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공개 일정을 소화하다가 피습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단의 혐오 정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20세기 말부터 해서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인 그 양극화가 계속 좀 심해지고 있죠. 특히 부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현실에서의 쓰라린 패배감, 절망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혐오를 좀 빠져 있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데에서 아마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양태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우리 미국에서도 특히 지금 이게 배후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마도 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개인의 좀 일탈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 등록당원이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공화당 등록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기 뭐 공화당의 가치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그리고 또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름다운 곳,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트럼프마저도 자기 공화당원이지만 공화당 지지자지만 믿을 수 없는 정치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혐오감들이 더해져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비단 미국만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극화에 따라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희망을 놔버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많은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그런 가능성들, 배경들이 늘 열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당대표 선거, 지방선거, 대선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게 특별히 좀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고, 이게 그 1대1 인적인 그 경호를 강화하는 수밖에 좀 없겠죠. 이게 공권력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무엇보다 과거보다 정보가 굉장히 좀 투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인지 자신의 사생활들을 다 이렇게 그 지지자들한테 내보이면서 더욱더 친근감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과 동선 이런 것들이 거의 100% 거의 공개에 가까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스스로가 어떤 테러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 누구든 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요 후보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전당대회들도 양당이 좀 다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공권력의 좀 세심한 이제 그 작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공권력 행사밖에 지금은 좀 특별한 대안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정대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정치 현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50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과열돼서 당 선관위는 물론 윤리까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안타까운 대목도 너무 많죠. 전당대회는 지난 4월 총선을 이제 참패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하나의 큰 우리 당원들의 한마당, 그리고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응원 속에서 이게 치러져야 되는 그런 전당대회인데, 이게 아닌 말로 올라온 낯싱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식의 그냥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제 감동을 줄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흥행은 일정 부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그 후유증을 수습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이 후보들 간의 파이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미 그 선을 훨씬 넘어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로서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사실상 보수의 큰 분열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광재 위원장님,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를 제치고 선호도 2위에 올라선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에게 대선의 꿈이 있다면 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나 후보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맞섰는데요. 그럼 한동훈 후보는 당권 대권 모두 어떤 거머쥐겠다 이런 꿈을 솔직히 밝힌 셈이 되나요? 그런 셈이죠. 근데 네. 우리가 한번 이번 총선에서는 왜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실정에 대한 실망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투구나, 이게 그걸 입증된 거가 많다고 보거든요. 네. 뭔가 국가 경제나 외교 안보에서 새로운 비전이 없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 누가 되든 저는 여권이 대분열이 저는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당장 최혜병 특검 문제,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내부 제보가 쏟아질 거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성적표죠. 이것 때문에 여권이 이번 총선에 이렇게 지고도
지금 내 탓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에게 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권의 대분열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네. 후보들 간의 연대 여부도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추이인 만큼 자신을 지지해 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오히려 나 후보가 자신을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후보 간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뭐 상당한 뭐 차이를 두면서 지금 선두 주자로 이미 뭐 거의 고차가 되고 있는 그 분위기는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후보 다 그 부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결선에서 네. 이 어차피 이제 가반을 넘겨야 되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선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등 싸움이 지금 치열한 거죠. 결선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결선 문제는 지금 아마 이번 주 오늘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초면은 이제 거의 이제 승기가 고착화 되는 거죠. 이 네. 전당대회는 1차에서 뭐 특정 후보가 가발을 넘기느냐 안 그러면 결선을 가는 그런 관문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뭐 특정 후보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뭐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여론조사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가발을 넘긴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1차에서 가반수도 네. 뭐 가반 득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광재 위원장님, 민주당도 전당대회 대진표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대표 3파전이 시작되는데요. 관심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연임이 가능하냐 이 부분일 텐데 그 리더십 방어선으로 70%를 주목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모르겠고요. 네.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인 건 틀림없다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하고 좀 약간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그걸 만들어내는 전당대회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대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강경하게 하더라도 경제 문제와 민생 문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 이번에는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당내 선거이긴 하지만 국민적인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전 대표님, 네. 이번에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경남지사 당 안에서 1%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그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그 민주주의 방식, 민주주의를 또 우선시하는 그런 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금 민주당 체제는 사실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지존입니다. 지존.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현재 발휘되는 이 국회 입법 권력이 이게 너무 남용되고 너무 또 좀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입법권의 이 볼상사납 모습이 여러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2027년 대선은 대려 망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한 견제가 또 그걸 좋은 말로 이제 좀 민주주의 방식의 정당 운영을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과 또 상당히 뭐 좀 지지층의 그런 민주당 지지층이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작동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 김두관 후보로서는 30% 이상의 득표를 올리면 큰 성공이라고 보였죠. 네. 아마 그 김두관 지사가 이번에 PK 지역이 민주당 후보들이 다 4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역적인 대표성
그다음에 지역 뭔가 이 민주당이 좀 집권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지 아마 이런 것을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략적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에 이어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징벌적 성격으로 도입된 과세 체계 이게 집값 상승 등과 맞물려서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제도들은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성역이자 당 정체성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외연 확정 등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1인 1가구의 종부세 부분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흡수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100% 세원이 노출되잖아요. 네. 유리할 지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소득층은 세원 포착률이 47%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근로소득자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는 세제 혜택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 게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경제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세금은 깎아주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그 정책을 통해서 프랑스를 강력하게 이끌었거든요. 저는 네. 이제 여태까지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가 주도인 논쟁이었다면 이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거둘 건가도 이제는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네. 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조세와 관련된 특위를 만들 필요도 있고 이번 세무사회도 정의로운 세금 연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연구 조직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보수 정당. 상당히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좀 정치적 기량이 높은 사람들이 이미 2027년 대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작동하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권 능력 네. 그런 집권 능력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안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사표로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거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먹사니즘이다.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자체를 갖다 먹사니즘인 새로운 신조 용어까지 만들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세탁하고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이제 좀 내부적인 뭐 극단적인 개딸들이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중도로 정치 지향점을 좀 상당히 넓혀 나가면서 네. 아까 하신 말씀 이 종부세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과거 이제 부동산 3법에서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 또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대려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좀 네. 선방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긴장하고 있죠. 네. 이 위원장님 주말을 맞아 범야권은 최혜병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즉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여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비교적 민주당 안에서는 좀 뭐랄까 중도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최혜병 특검 못 피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군대 가 있는 아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 문제.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성역은 없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도대체 그 임성근 사단장이 누군데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미 한동훈 후보도 특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국민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혜병 특검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거를 빨리 하고 새로운 시대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김 전 원내대표 시각이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지금 뭐 대규모 규탄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집권만을 위한 횡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인 리더십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보여주고 있고 또 민주당은 지금 국회 제1당으로서 거대한 입법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 거대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런 전철을 밟는 하나의 로드맵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조직적이에요. 체계적이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정책이 정치를 이기지 못했어요. 네. 집권당은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힘들어지는 거죠. 네. 4월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치를 했는데 걷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정책을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미생 경제 문제, 애교 안보 이런 걸 다 국민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이 특검 문제는 빨리 하루빨리 공수처에서 네.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만든 그런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를 이런 때 좀 압박해야 돼요. 그래서 네. 좀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은 뭐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발걷어 붙여서 특검하겠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 약속이 지켜지든지 이걸 좀 보여주게 해야죠.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책이 어떤 정치적 논란을 덮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지금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서 청문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으라고 지금 항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는 불법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법률상으로는 5만 명 이상이 이제 청원을 하게 되면 이걸 청원을 다루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민주당이 이 최병 특검 문제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그 점점 더 아마 최병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사과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벌써 57%까지 왔거든요. 네. 이거 위험 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최병 특검 문제로 여당이 빨리 수용하고 정국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탄핵 게이지와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이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험한 시간이 오고 있다고 보고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그 총선하고 대선을 앞으로 땡기자라는 그 거대한 물결 속에 아마 휩싸이게 되면서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두 개가 따로 놓으면 정말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 특검 문제, 최병 특검 문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민심이 이 점점 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빠른 네.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네. 이런 개헌 문제가 이제 최상병 의원은 특검 문제 수용 뭐 대통령의 그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장애 집회를 뭐 이끌어내고 뭐 국민적 상당히 분위기가 성숙되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개헌 카드도 또 끄집어내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이런 정치적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언제까지 뒤덮을 것인가? 네.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 뭐 이 집권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을까 심판을 해줬는데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애교 안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네. 여야가 정치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야죠.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 살기 진짜 힘들어요. 네.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아마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칠 거예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혹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때 좀 여당이 여당다운, 그다음에 국회는 국회다운 모습을 빨리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의대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의 갈등 이것도 5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의대생 96%는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험도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광재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저는 정치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이 묻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술실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의장님이 저는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해서 여야가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도 2,000명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대형 병원의 적자가 계속되면 지금 몇천억 되고 나면 아마 병원 스스로도 재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초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공계에 컴퓨터 공학의 지원자가 없는 미달 사태가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회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여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정부도 한 발 물러서서 이 대화 논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지적이신데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정 갈등 어쨌든 간에 이거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 사회적 가장 큰 지금 현재 문제죠. 이런 네. 사회적 현상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회적 불안 갈등으로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지는 모습은 결코 이제 좋은 현상들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37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재원 문제를 이걸 갖다가 참 이뤄내는 어떤 그런 국민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반발이죠. 문재인 정권 때도 450명 정원에 그렇죠. 제동이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이광재 또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정치권이 발걷어 붙이고 또 사회적 대타, 국민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서 그 지금 해외 이제 교육부의 이제 뭐 내년 입시에 또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된 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안을 이제 찾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좀 머리를 맞댈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님, 여야 전당대회 지금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면 한동훈 후보의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응답하지 않은 그런 논란, 또 댓글팀 논란, 지금 후보들 간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폭 전대다, 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 간에 지금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서 즉 뭐 가족 사천이라든지 댓글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층조차도 지금 이 전당대회를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 뜨거운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한 후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랐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요 갤럽 조사 전후를 보면은 네. 지금 구도가 한동훈 대 나머지 세 후보 구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를 합산을 해서 보면은 될 거예요. 이전에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38대 나머지 후보 세 후보를 합한 게 34, 한 4포인트 정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지금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45%더 늘어나고 나머지 후보는 30%로 다 합해봐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차가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은 일단 이번 전당대회는 전번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대표로 뽑혀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체제냐 아니냐였다면은 이제는 지난 총선에서 심판이 있고 나서
이번 성격이 사실상 한동훈이냐 아니냐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네. 이 세 후보들이 보면은 선거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에 의지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구도로 잡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마지막에 벌어졌던 쟁점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결선 투표 시 양자 대결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전대 시작 전부터 한동훈 후보는 이제 대세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세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배신자론이나 좌파론 논란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초기에 그 한동훈 후보가 대응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면서 그 위기 이후에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좀 한 열흘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전체 응답에서는 절반이 지금 좀 안 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당 지지층에서는 5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다시 60대 초반을 회복을 했는데 요 절반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열흘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어떤 변수가 남아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뭐 분당 대회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책임 당원의 정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나오는 건 책임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은 지금 이 남타전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과연 책임 당원이 일반 국민과 같은 그런 정서로 의견을 표출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고 만약에 책임 당원이 80%나 되는 책임 당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어떤 그런 정서가 드러나면은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결국 결선 투표 여부가 두 번째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전당대회 분위기 지금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청년 원외인사인 김지수 후보 지금 3자 대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쏠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뛰는 선거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후보 2명이 나와서 뭔가 이제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의견에서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꽤 좀 상당히 한 30%대 중반 정도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 선거 그 룰 자체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20%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김두관 후보가 20%를 넘는 지지를 당 내에서 받아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44.9%, 김두관 후보 37.8%, 뭐 한 7.1%포인트 네. 차이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세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로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뽑는 대표이지만 그러나 국민들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 대표에 대해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굉장히 그 비토 그룹이 엄청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두 후보의 지지율 차도 지금 7.1%포인트로 거의 근접해가 있죠. 국민 전체만 놓고 본다면은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출마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보다 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은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비토 그룹이 많고 결국은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소장님, 네. 이제 방금 전체 일반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87.7%를 기록하면서 네.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예. 7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 점을 주목하던데요. 압도적인 연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MBS 자료에서 보면은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51%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연임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홍 수장님, 그럼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기는 한데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일찍이 쟁점화되고 이슈화돼서 이미 여론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번에 선거 구도에 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그럼 반 이재명 진영 내에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결집하느냐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은 되겠죠. 그러나 이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압도적인 당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은영 수장님, 윤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과 NBS 조사에서 20%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BS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4.10 총선 이후에 지금 3개월간 27에서 29%대였는데 지금 이제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저치를 기록한 25%가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대에서 지금 40대까지 지지율이 지금 10%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 MBS 조사에는 신뢰도 비신뢰도 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신뢰도 조사도 지금 3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지금 64%나 돼서 일단 이 신뢰도 부분을 먼저 좀 복원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지지도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든지 무언가 좀 선택을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20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추락한 모습인데, 젊은 층에서 민심을 잃은 배경, 향후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건 때는 뭐 세 가지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전 국민의힘 젊은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이제 뭐 어떤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든 이탈하게 되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20, 30대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은 이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과를 내면서 많이 이탈을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2030한테 가장 절실했던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면은 결혼을 하고 미래를 설계했는데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지금 그 정치적 이슈 문제입니다. 최상병 건입니다. 이 최상병 건은 다른 건과 달리 자기 나이 연배, 군에 갖는 이 그 연배의 세대가 당한 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상 2030에 있어서 해결책이 제시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현 정부의 그 기조로 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로 봐서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가 않으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그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지 이제 그 실제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이 탄핵 청문회의 지지율에 찬성하는 게
더 올라가느냐, 그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덜 가느냐, 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의 찬성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실시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는 지금 홍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탄핵이 지금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49.9 대 49.2%가 나와서 사실 여기서 조금만 그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은 그런 반작용 속에서 더 결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현재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현상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너무 이끌고 갈 경우에는 또 그 약간 심리적 저항이 또 국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간의 관계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 응답자 69%가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네. 최혜병 특검 사안이 정치권에게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도 모든 현안 중에서 이 최혜병 특검을 가장 그 중심에 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그 재의결이 부결이 될 경우에 그 민주당의 경우는 상설 특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설 특검으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한 120일 정도의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 3, 4개월은 이 최혜병 특검이 전국에 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또 지금 청문회 안에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그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전국은 이 하반기는 다 이 최혜병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홍영식 소장님,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야당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 YTN 그 엠브레인 조사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전인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9% 정도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의 평가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관한 한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그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긍정 40%, 부정 39%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잘 모름 의견이 21%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그 3자 추천하는 특검의 그 차이가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교섭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것과 큰 차이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이 그 찬반이 긍정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42대 39로 나와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그 후보의 제3자 특검 방식은 그 차별성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네. 다만 이 특검을 받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 MBS 조사 결과 정당하다 40%, 보복이다 40% 동률로 나왔습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도 지금 정치권 충돌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검찰이 사법부 소속은 아니어도 사실상 사법부로 보는데, 정치와 검찰과의 관계는 이 독립적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집권 그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심판자, 중립적 심판자에서
정치적 당사자로 지금 돌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제3자로서의 사법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없어진다 보니까 네. 정치적인 격화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 140만 명을 넘겼고 반대 청원 9만 명 넘었는데요. 홍 소장님, 정치권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탄핵 청원 뭐 140명 또 반대 뭐 지금 9만 명, 오는데 네. 계속 요거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늘어나지만 그것으로서 찬성이 더 많다, 반대가 더 많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없다 이래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탄핵이라는 거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탄핵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뭐 그것이 이 절차적인 문제와 여론으로 따진다면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에 대한 찬성이 80%가 못 넘었어요. 내가 기억에 가장 높았던 게 78% 정도였는데 실제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80% 훌쩍 넘어줘야 돼요. 네. 그런 집권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여야 되고 모든 국정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국가적 위기 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단 말입니다. 네.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는 이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남북 관계 보면요. 최근 북한의 도발 이어지는 가운데 MBS 조사인데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 남북 간에 지금 뭔가 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화해와 협력에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이 상태로 살아도 큰 리스크를 우리가 갖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미일 간의 어떤 그 친분 관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통일이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특히 경제라든지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여론이 54%였는데요. 그럼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건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커진 거는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인 의견, 즉 통일에 대한 찬성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제 이 체제와 같은 이런 여론이 더 많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 기억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말기부터 그리고 현 김정은 이 통치로 넘어오면서 이런 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민족 공동체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컸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실이 드러나고 북한의 의도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 당위론적 차의 통일에 대한 의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댓글팀과 여론조성팀이 등장했습니다. 진흙탕 쌈 속에 나온 것이지만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직적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은 법 위반을 떠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밝힌 한 후보 관련 여론조성팀 존재 여부 문제는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수사로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